자, 이번 시간은요,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융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말미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에서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저당의 상환 방법입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요거 비교하는 거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증권이라는 게 2차 시행에서 발행되는 것까지만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리해 두셔야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리츠 제도는요,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만약에 한 10년의 기간 동안 시험 봤다. 그러면 거의 뭐 출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맞으니까요. 그 세 개의 파트는 항상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99페이지에 있는 개발 및 관리론을 우리가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에서 개발론부터 보시는데, 예전에는 개발론에 대한 비중을 많이 안 뒀었는데 근래는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두 문항은 출제합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시키면 한 네 문항까지도 출제할 수 있는 게 개발론입니다. 그래서 개발론에서 두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네 문항, 그 다음에 관리에서 한 문항에서 두 문항, 마케팅에서 한 문항 정도의 출제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발이라는 부분을 봤더니요. 자,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한 활동이 개발이다. 자, 학자가 이렇게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경제 활동을 영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생산, 소비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생산, 소비라는 게 사회의 변화라든가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공간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 과정에서 그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바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서, 그렇죠? 새로운 어떤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공간들이 지금은 많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없었던 도로도 많이 생기고요. 산업단지라든가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그만큼의 새로운 수요라는 것이 등장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다. 그러면 이 개발이라는 거를요, 조성에 의한 개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건축에 의한 개량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좁은 의미로는요, 조성이라는 거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끔 대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도 개발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것을 넓은 의미의 개발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개발을 우리가 이제 분류할 때 보면요,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걸 배워보신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활동의 주체도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 활동이라는 것 중에 개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 의한 개발을 제1섹터에 의한 개발이고, 사적 부분에 의한 개발을 제2섹터, 그 다음에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을 제3섹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주체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외관에 따라서는 무형적인 개발도 있어요. 요거는 토지의 물리적인 형태의 변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상에 의해서 용도 지역지구제의 변경을 토대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목의 변경이 발생하든가 이렇게 무형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개량 행위가 들어가면서 유형적인 부분의 개발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개발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얘들도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시험상에서 이제 출제를 했던 애들이고요. 자, 개발의 단계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단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융 단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설 단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순서는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시험상에서 이 순서를 2번이나 물어봤어요. 2번이나. 그래서 지금은 뭐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또 나오거나 뭐 이럴 확률은 좀 떨어지겠으나 우리가 제일 먼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상 단계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결국은 이 구상 단계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개발업자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펜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펜션이라는 게 민박에 대한 개념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펜션의 의미가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의 입장에서는 연금 퇴직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펜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남부에 있는 플로리다 같은 데가 아주 기온이 온화하고 따뜻한 지역이죠. 그쪽에 주로 이 펜션이 많이 공급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정년 퇴직자를 위한 어떤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무슨 단계다? 구상 단계이죠. 그럼 거기에 따른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펜션을 공급을 했을 때 수요는 존재할 수 있느냐? 시장성도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성 여부도 따져볼 수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대충 우리가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충 따졌다고 해가지고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로 가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일단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 즉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고요.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러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가 원래 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미 부지를 확보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사업 구상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부지를 모색하러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략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 또는 기술적, 그렇죠? 또는 경제적 이런 타당성 여부를 다 따져보는 거죠. 일단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적합성을 띄워야 되고요. 기술적인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풍경이 좋은 곳에다가 만약에 이런 뭐 펜션이라든가 리조트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바다를 끼고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면 개펄에다가 기초를 박으면서도 공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과연 수익률이 축적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란 얘기죠. 경제적인 거. 이것도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선례가 있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틀리고요. 일단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제성에 대한 분석의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최소한 뭐 몇 프로가 나올 것이다 나오면은 이거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정한 개발업자들은 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고 특정의 개발업자는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충족이 되니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얘가 경제성도 모든 게 다 충족이 되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이때의 금융을 우리가 개발 금융을 조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 금융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용어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이 파이낸싱이 금융인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떤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냐면 이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신용을 기초로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얻어지게 될 수익성이 있죠. 그 수익성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건설이라는 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마케팅인데 이게 순서는 마지막에 나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2단계에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구상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마케팅 단계는 중간 단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틀리고요.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발이 되는 게 마케팅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요, 역시 위험이라는 게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투자론에서도 투자에 위험이 있다고 배우셨죠.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입니다. 그렇죠? 이 개발 과정에서 이런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할 때 이런 투자 분석 기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발의 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얘들도 시험상에서는요,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섞여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법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법적인 위험도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어떤 용도, 지역지구냐 이런 거를 변경을 줄 수도 있고요. 건축에 관한 규제를 까다롭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시험상에서 언급이 되냐면요,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하에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럼 현행 우리나라 법에서는 문화재급에 대한 보물이 만약에 출토가 되면은 일단 이 개발 사업의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중단이 되고 개발에 따른 비용은 그 개발업자, 즉 토지 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발견된 그 문화재들은 다 정부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법적 위험인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케이스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거를 매개로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는 없죠. 어쨌든 이런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굳이 나눈다 그러면 각종 뭐 개발 사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 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위험이 시장 위험이 있어요. 이게 개발업자의 입장에서는 참 예측하기 힘들죠. 시장은 참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미래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업자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선문양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초기에 부동산을 매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누구에게? 수요자 또는 임차자에게 이렇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101페이지에 중간에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시장 위험이 있고요. 단가로 2번에 시장 위험과 개발 사업의 가치가 있을 때 자,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시장 위험은 감소하지만 가격은 낮게 형성이 된다. 그림상에서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게 개발 사업이 100%가 완공이 됐을 때 이게 가치라고 생각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에 대한 구조가 되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개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이렇게 높아진다. 근데 초기에 매도 또는 임대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선분양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의 위험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요,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 이게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계약 총액을 미리 합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임대 건물을 지을 때 전체 공사비가 8억 5천이면 8억 5천의 범위 내에서 완성을 시켜주는 걸로. 추가적인 비용은 개발업자가 다, 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근데 이걸 채택을 한다고 위험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거를 체결함으로써 부실 공사라든가 왜냐하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시공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재를 좀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분양을 대행해 주면서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서 수익성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위험들은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항상 감수하고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대처 방법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에 가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단에 있어요. 그죠? 거기는 또 별표 하셔야 되죠. 이것도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 이 타당성 분석에 보면요. 이게 먼저 시작은요.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분석이라는 거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시장 조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주어진 부지에는 어떠한 용도가 적합할까? 또 특정한 용도에는 어떤 부지가 적합할까?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투자할 대안을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시장 분석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제성 분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전 단계에서 조사한 시장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수익성 여부를 측정을 해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 타당성 분석을 보시게 되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가 무슨 분석이냐면 요게 시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진행한다 해서 선행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도 이제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경제 분석.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 분석은요. 내가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어떤 지역을 내가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되는 지역을 토대로 해서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 요인에는 인구, 가구, 고용, 소득 이렇게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과연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거를 해요. 그냥 간략하게 지금은 보시면 되는데 이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산업을 측정하냐면 그 지역의 특정한 산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은 그 울산이라든가 거제, 특히 거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조선업에 있을 때 아주 기반 산업이고 조선업이 호황일 때는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지역의 경제의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소비자의 지출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던 지역이 거제 또는 울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라는 게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죠. 이런 산업이 만약에 성장세에 있으면 더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러면 많은 인구가 글로 모여들 것이고 소득도 높아질 거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가 많아진다는 얘기냐면 부동산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진 않죠. 중간에 자기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수요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기반 산업이 탄탄한 곳을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안에 수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해주냐면 시장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뭐 하냐면 차별화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얘기는요.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연령별, 소득별 아니면 성별 수준에서 시장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거제 지역 같은 경우도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만 명 중에서 다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 그래서 1인 가구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타켓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원룸에다 거주할 수도 있고 뭐 고시원에서 거주할 수 있고 다양하게 어떤 집에 세대로 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좀 더 깔끔한 이런 주택을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주게 되면 기존의 뭐 하숙집이나 기존의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서 세를 살거나 원룸보다는 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분석을 해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성 분석에서는 전 단계에서 우리는 요거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얘들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3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단가로 3번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지문은 밑줄 한번 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 지문에서도 한 3번 정도 또 활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석을 쭉 해보는 것이 이제 무슨 분석이다? 요게 시장 분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행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성 분석에서는요,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 투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네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요 타당성 분석은 뭐냐면요, 요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뭐로 측정할 수 있냐면 수익 또는 수익률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의 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고, 마지막 단계 제일 상위 레벨은 뭐냐면 여러 가지 위험하고 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즉 최이호 이용이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단계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순서도 물어봤고,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매기면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5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지선다를 구성할 때 단독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볼 때 지문 한두 개로 발췌해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의 또 방식을 볼 때 신개발이 있고 또는 재개발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신개발과 재개발의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도시에서 주어지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은 104페이지에 가면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형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시험에서 뭐를만 물어보냐면 보전이 있고 수복 재개발이 있고 개량 재개발이 있고 철거 재개발이 있으면 얘하고만 바꿔서 물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게 철거, 그 다음에 적극적인 게 개량, 소극적인 게 수복, 가장 소극적인 게 보전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이미 노후 불량화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해서 원상태로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복이에요. 수복. 그죠? 그런데 보전은 뭐냐면 아직 발생하기 전이란 얘기죠. 노화라든가 불량에 대한 요인이 발생하기 전인데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경주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첨성대를 관찰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걔가 쓰러지거나 지금 당장에 큰 균열이 가거나 그건 아니죠. 그거를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개발이 그게 보전 재개발인 거예요. 얘는 제목이 수복인 거예요. 수복. 그러니까 이미 노후 불량화 요인이 발생한 것을 다시 그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야. 개량이라는 거는 그거를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해준다는 거. 철거는 전면 철거 재개발이니까 싹 밀어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 조성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구별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영개발이라는 게 있고 민간개발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공영개발은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개발이 공영개발이죠. 요거는 우리가 그 정책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공영개발과 환지 방식,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도 얘기를 해요. 매수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하고의 비교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민간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간개발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보면 집중력이 중간중간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화를 한 편 관람할 때도 러닝타임이라는 게 존재하고 스포츠 경기도 일정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애들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하물며 동영상에서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적인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요걸 할 때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리듬을 잘 판단을 해가지고 중간에 나는 일단 한 30분, 나는 또 40분, 나는 1시간, 50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유지가 되는 시간을 잘 체킹을 하셔서 그때가 딱 되면은 쭉 만약에 빠져 들어가서 정리가 되면 계속 들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때서부터인가 자세가 흐트러지고 심증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잠깐 스톱을 누르시고 잠깐 분위기 전환 또 환기도 하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화면만 보고 그냥 귀로만 듣고 하고 되면은 이건 강의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만큼에 대한 대가는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죠. 강한 의지가. 자, 그러면 민간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민간 사업을 일단 크게 나누면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체라는 거는 지주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주체도 지주가 되는 거고요.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자기가 개발 자금도 자기가 조달을 하고 자기가 건설을 해서 자기가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이 잘 되면 소개한 대로 많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되면 모든 손실을 누가? 토지 소유자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도 크지만 모두 크다. 위험도 크죠. 그래서 그거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게 지주 공동사업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뭐를 대고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들은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서로 조인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위험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같이 공동으로 한 다음에 공사비를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죠. 이거를 뭐로 줄 수도 있다. 대물로 줄 수도 있고요. 이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대물로 준다 그랬을 때 등가 교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개발 자금을 대서 개발 건설을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 가치하고 건물 가치를 우리가 비례해서 나누는 방식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얘하고 딱 똑같을 수는 없죠. 약간의 이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둘이서 이제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사비를 이렇게 물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사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가보게 되면 층별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층별로. 아니면 뭐 10층짜리면 1층에서 5층까지는 토지 소유자 거고 6층에서 10층까지는 개발업자 거고 이런 식으로 대물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분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양금으로 요거를 정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만큼. 예, 그게 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정이라는 것도 있고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형태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조합 아파트처럼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서는 나중에 출제자들이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사업 위탁 방식이 했을 때요. 개발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냐면 지주예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개발 자금도 이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개발업자는 계약에 따라서 뭐만 해주냐면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건물을 시공해서 완성을 짓고 그러니까 대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만 받는 개념이냐면 수수료만 받는 개념이에요. 수수료. 그러니까 여기는 이익을 뭘 하는 거예요?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만큼. 각각의. 근데 여기는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거는 누가? 지주가 중심이 되는 게 사업 위탁 방식인 거예요. 그죠? 이건 또 왜 그러냐면요. 지주가 개인인데 개인이 지어서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그 분양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신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시공사라든가 이 사람들의 명의로 이제 분양을 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토지 신탁 방식이 있어요.
얘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요거는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있고 누가 있냐면 수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지주가 되고요. 수탁자가 이게 신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탁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되면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탁자가 건설 단계의 자금을 여기서 조달해서 완성을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서 자기들의 수수료 재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을 토지 소유자,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건 저거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 같으면요. 여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 같은 것도 취할 수 있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책론을 할 때 제가 왜 공공재 얘기를 잠깐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공재 중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이 있죠. 예, 우리가 도로라든가 항만, 공항 이런 것들도 공공재에 속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부가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민간 자본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자본을 활용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부의 현재 예산 편성이 잘 안 돼 있거나 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시설물이 시급하다 그러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105페이지에 있는 그것도 별편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BTO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BTL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면 단가로 2번이 BTO, 그 다음에 3번이 BTL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B라는 게 이게 빌드예요. 빌드. 그러면 민간업자가 자기가 개발 사업을 뭘 하는 거예요? 완공을 하는 거예요. 완공을 해서 T가 뭐냐면 이게 트랜스퍼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부나 지자체에게. 기부 체납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오퍼레이트라고 해서 운영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 획득한 운영권을 가지고요. 이 시설물을 운영을 해서 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천국제공항 가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 그죠? 근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톨게이트 비용이 비싸요. 한번 왕복을 하게 되면 한 15,000원인가 지불해야 돼요. 그게 이 방식으로 개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 도로가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정부의 예산만으로 충당하기 힘드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한 거죠. 그래서 도로를 깔고 완성을 시켜준 다음에 정부에게 이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 대가로 정부는 운영권을 이쪽에다 주는 거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해서 톨게이트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게 뭐를 받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BTL 방식은 뭐냐면요. 요거는 똑같아요. 근데 요게 L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리스예요. 그러면 개발을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정부는 이 시설물을 임대차에서 쓰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여기 개발업자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를? 임차에 대한 것을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 쓰는 거냐면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군인 아파트라든가 시설 사용자에게 이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시설에다가 이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같은 것을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중학교. 이걸 지어줬는데 학생들에게 그 사용료 받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대차 계약을 여기 있는 민간업자하고 체결을 하고 매달의 사용료로 임대료를 주고 그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BTO와 BTL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현하시면 돼요. 차이점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런 정도.
자, 그래서 얘네들도 이게 지문상으로도 활용하고요. 한 번은 이게 5개가 다 등장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발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106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이제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관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를 배웠냐면 개발을 했어요. 그죠? 개발의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관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동산 가치 수명이 긴 재화는 관리의 여하에 따라서 그 가치와 유용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뭐 관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논리까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셨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마케팅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